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다들 잘 보셨죠? 그 전에 수업 내용은 술의 종류별 제조 원리 및 식초의 제조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빙초산의 제조와 기호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빙초산의 생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식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식초라고 하는 것은 요 에탄올, 즉 술을 가지고 이 초산균이 발효를 통해서 이렇게 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식초라고 하는 것은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식품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주성분인 술 가지고 술만 있으면 이렇게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빙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산이, 빙초산은 그 순도가 99% 정도가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러한 그 빙초산의 경우에는 16.6도씨에서 이 빙점이 어느 점이 형성이 됩니다. 끓는 점은 118.1도씨입니다. 그래서 16.6도씨 이하에서는 이 빙초산이 얼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얼음초산 또는 빙초산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빙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메탄올을 그 일산화탄소와 그 반응을 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것은 CH3OH죠.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초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99% 이상의 99.0% 이상의 순도를 갖는 이러한 초산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메탄올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빙초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조건은 650 기압에서 상당히 높은 압력을 가하면서 250도씨의 고온에서 그 아이오딘과 코발트를 촉매로 사용해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메탄올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이제 빙초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메탄올은 앞에서 말한 술의 주성분이 에탄올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탄올균은 휘발성이 강하고 또 가연성이 있고 끓는 점이 대략 64도씨입니다. 64도씨에서 끓어서 이제 기차화되는 거고, 에탄올의 경우에는 약 78도씨가 끓는 점이죠. 물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러한 메탄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요 아이오딘과 코발트는 전분을 검출하는 그 시약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탄올이 있으면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이제 빙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빙초산은 여러분들 그 이초편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에 뜨고 있는 식품 첨가물 공정에서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초산은 우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메탄올 가지고 빙초산을 만드는데요. 그럼 메탄올은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 메탄올 생산하는 방법은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이 메탄가스에다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에탄올이 생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메탄올을 생산하는데, 국내 지금 연간 이 메탄올 사용 규모가 한 15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전량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국내에 수입돼 가지고 각각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메탄올이. 이러한 메탄올 만들기 위해서는 메탄이 필요한데, 이 메탄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이 같은 메탄가스의 생산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유를 시추하는 이 과정에서 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유 시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위에서 계속 불태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메탄가스입니다. 원유 시추궁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태우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얻어지는 이 메탄가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메탄올 만들고, 이러한 메탄올을 가지고 결국은 빙초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초산은 16.6도 이하에서 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음초산, 빙초산으로 부르고, 식품 공전에
식품 첨가물 공전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9페이지를 보시면 기호식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식품이 아니라 식욕을 돋구거나 아니면 기호성을 위해서 이러한 식품이 이제 기호식품이 되겠죠. 어떤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이러한 식품들이 이제 기호식품에 해당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차 종류죠. 그래서 녹차라든가 홍차,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뭐 한식 과자, 중식까지 과자, 일식 과자, 이런 과자 종류 등등이 결국은 이제 기호식품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늘 이 기호식품 중에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녹차라든가 홍차라든가 커피라든가 초콜릿, 그 다음에 뭐 한식, 일식 과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와 홍차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동양권에서는 이 녹차를 주로 마시고, 아프리카나 그 유럽에서는 이 홍차를 주로 응용하고 있습니다. 녹차, 홍차의 원료는 차잎이죠. 이 차잎 가지고 이 녹차도 만들 수 있고 홍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녹차라고 하는 것은 차잎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녹차라고 하는 것은 녹색을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같은 이런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러한 차가 녹차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홍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효소의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러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든 차가 홍차입니다. 먼저 그 녹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차잎을 따가지고 이런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이런 공정을 거치죠.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뭐 스팀으로 찌는 거죠. 스티밍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큰 불판에다가 차잎을 이렇게 문지름으로써 열을 가하는 방식. 이거 우리가 보통 덕금이라고 합니다. 덕금. 스팀에 찌는 것은 아주 간편한 조작인 반면에 덕금은 뭐 상당히 이제 인공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조 방법이죠.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커피 나무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물로 우려내서 마시는 음료를 우리는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나무 열매, 그 사진이 나오고 있죠. 커피나무 열매. 그리고 이 커피나무 열매에서 커피 생두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런 커피 생두에 대한 사진이 또 들어갑니다. 이러한 커피 생두를 볶아서 볶은 커피 원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진이 들어갑니다. 커피의 그 효능을 보게 되면 암이라든가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그 논문들이 나오고요. 또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노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효과 등이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커피에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커피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카페인 때문에 커피의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속이 쓰린 이런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하루에 500ml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신경 과민 등의 이러한 증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콜릿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카카오 열매에서 카카오 콩을 보통 카카오 빈이라고 하죠. 빈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초콜릿입니다. 지금 여기에 카카오 열매 사진이 두 장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카카오 빈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카오 빈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 초콜릿에 원료가 되는 카카오 미스라든가 코코아 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카카오 콩을
이렇게 맛을 시키게 되면 카카오 메스가 나옵니다. 죽 상태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일을 분리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카카오 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버터를 제거하고 남는 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코아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이것은 카카오 버터라고 이제 불러주죠. 이 카카오 버터는 그 녹는 점이 35에서 36.5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를 띠고 있고 35도 넘은 녹는 아주 특이한 이러한 그 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 상온에서는 고체 형태를 띠고 있고 입속에 들어가면 녹는 이러한 그 아주 특이한 그런 유지가 카카오 버터입니다. 1728년도에 영국에서 이러한 초콜릿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928년도에. 그 다음에 1765년도에 미국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1968년도에 한국에서는 이 해태 제과에서 국내 최초로 초콜릿을 생산하는 시기가 1968년도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이러한 초콜릿을 일부 소비가 됐었고, 그 후에 1968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그 초콜릿의 그 효능을 보게 되면 그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폴리페놀, 플라보이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효능이고, 마찬가지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한 불면증, 속쓰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연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 빈, 이것을 일단 우리가 카카오 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분쇄하게 되면 카카오 메스가 됩니다. 이걸 분쇄해서 분쇄 맛에서 만든 것이 카카오 메스입니다. 이 카카오 메스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다시 녹인 다음에 틀에 굳힌 것이 뭐냐면 이게 다크 초콜릿입니다.
설탕만 넣어서 만든 게. 예, 여기 설탕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녹여서 만든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카카오 메스를 가지고 유지질을 뽑아낸 것이 카카오 버터입니다. 여기는 코코아라고 했죠. 이 기름 성분에다가 설탕을 넣고 만든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빈을 와세시킨 상태에서 설탕 또는 우유를 넣어서 이런 초콜릿을 만들 수도 있고, 카카오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만 분리해 가지고 여기다 설탕만 넣어서 만든 이런 버터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자를 또 기호식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한식 과자가 있고, 뭐 서양 과자도 있고, 뭐 일본 과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보면요. 이제 한식 과자는 뭐 전통적으로 뭐 쌀이라든가 또는 찹쌀을 이용해서 만든 이와 같은 제품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있고, 다식이라는 게 있고, 강정 이런 것들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찹쌀가루에다가 그 뭐 막걸리를 넣어서 반죽하고 말린 다음에 기름에 튀긴 이러한 제품이 유가죠. 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곡물가루라든가 뭐 송화가루 등등을 다식판에 넣어서 찍은 것이 다식입니다. 강정은 그 찹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뭐 설탕이라든가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 튀긴 것을 우리가 강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그 현재 있고요. 서양 과자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뭐 초콜릿이라든가 또는 요새 이제 스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팝콘이라든가 뭐 감자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낵에 해당되죠. 국내에서는 1971년도에 그 농심에서 개발된 뭐 새우깡 이런 것들이 이제 스낵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과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게 양갱이죠. 이 양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팥을 주원료로 하고 반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천이 들어갑니다.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등등을 이용해서 만든 이 한천을 넣고 여기에 이제 설탕이나 물엿 또는 전분 등을 넣고서 끓인 다음에 일정한 형태로 굳힌 것이 양갱입니다. 그래서 한천은 이 끓는 물에 녹습니다. 끓는 물에 한천을 녹인 다음에 이런 팥소라든가 설탕, 물엿, 전분 이런 걸 넣어서 함께 녹이고 이걸 냉각을 시키면 이런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천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양갱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01페이지를 보시면 식용 유지의 제조와 가공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흐를 수 있는 기름과 고체인 이러한 유지가 합쳐져서 유지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과 이제 지방을 합쳐서 우리가 유지라고 불러줍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러한 유지를 우리가 기름이라고 불러주고,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이와 같은 유지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액체 해상을 띠고 있는 이러한 유지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것이 이제 대두유, 일반적으로 콩기름이라고 불러주죠. 들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뭐 미각류, 올리브유, 대부분 그 식물성에서 얻어지는 이런 유지는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기름에 해당되죠.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돈지, 돼지지방, 우지, 소지방, 동물성 유지의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를 띠기 때문에 지방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식물성이면서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에 설명했던 카카오 버터가 예이죠. 식물성인데도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성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상을 띠고 있는 지방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등어라든가 꽁치라든가 조기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어유는 동물성이지만 상온에서 액상을 띠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지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피드. 리피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 물질을 우리가 리피드라고 해줍니다.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 유기용매 하면 뭐 에탄올, 메탄올, 핵산, 에테르, 이러한 유기용매에 녹는 물질을 리피드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보면은 뭐 지용성, 리피드의 범위가 크죠. 뭐 지용성 비타민도
여기 정액에 들어갑니다. 물에 녹지 않고 유기농이 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왁스 물질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물론 유지 성분인 트리글리세라이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 왁스, 또 다른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된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글리세롤의 구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CH2OH, CHOH, CH2OH 이런 수산기가 3개가 들어있는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알코올류에 해당되죠. 글리세롤.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은.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포화지방산과 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포화지방산의 종류와 이제 불포화지방산의 종류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북실기에다가 이렇게 아래 위치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산의 종류가 그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글리세롤의 세 분자가 여기 달라붙는 거죠. 그 글리세롤과 알코올과 산이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리글리세라이드로 부른다고 설명을 했고요.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이제 세 분자의 이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수산기에 이렇게 지방산들이 이러한 글리세롤과 결합을 해서 물 한 분자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분자의 물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세 분자의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세 분자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에스터 본딩이라고 합니다.
뭐 독일식 발음으로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결합을요. 요것이 뭐냐면 유지의 구조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포화지방산하고 이제 불포화지방산, 이 지방산이라는 것은 포화지방산과 이제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포화지방산의 경우 보시면은 카프리릭 엑시드, 카프릭 엑시드, 로릭 엑시드 이렇게 쭉 팔미틱 엑시드 쭉 있는데요. 이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이 결합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포화지방산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결합 중에 대부분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한 개 이상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중 결합이 나타나고 있죠.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는 이러한 이중결합을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R, C, O, O, H. 얘도 이제 물에 해리가 되면 이제 수소 이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유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식용유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유지를 식용유지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의미는 공업용 유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라든가 재봉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용이 아니죠. 공업용이죠. 식용유지는 식품이고 전혀 다른 거죠. 정도가 식용유지하고 이제 비식용이 있습니다. 비식용유지라고 하는 것은 정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식용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품의 정의에서 보면 유해 성분이 있더라도 어떤 적절한 처리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면 이건 식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지의 기준과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정제 과정을 통해서 기준과 규격에 맞으면 우리가 식용유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성분으로서의 유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높은 열량의 고열량의 식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이 전분이라든가 또는 당 같은 경우 1g이 4kcal의 에너지를 내놓죠. 또 단백질의 경우도 4kcal per g 에너지를 내는 반면에 이런 유지 같은 경우는 기름과 지방 같은 경우는 g당 약 9칼로리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에 고열량의 식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한다.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적당량의 이런 유지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그 유지 성분이라는 것은 지용성 그 비타민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용성 비타민을 그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지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러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독특한 맛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기름에 튀긴 통닭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도너츠라든가 또는 기름에 튀긴 이러한 가공식품들 또 케이크라든가 과자 같은 경우는 유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이러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호성을 높이는, 즉 기호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 식품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료 중에 한 가지죠. 생선이라든가 또는 육류에 있어서 이런 유지성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맛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즉 기호성을 높이는 데는 적절한 양의 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위에 체류하는 그 이제 식품의 종류별 시간이 다릅니다.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에서 위에 체류한 시간이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이게 걸린다고 해요. 보통 일반 식품의 경우는 뭐 한 3시간 정도 이제 위에 체류했다가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지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에 체류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런 유지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치킨이라든가 또 이런 중화요리를 먹게 되면 저녁 때 식사 시간에 돼도 공복감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분은 위에 체류하는 이러한 식품의 시간을 느리기 때문에 만복감을 준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지 함량이 높은 이런 원료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식물성이 있고 두 번째로 동물성 유지 원료가 있습니다. 식물성을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 속에는
대략적으로 18에서 20%의 이런 유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두에 있는 유제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대두유를 생산하고 있죠. 또 뭐 참깨라든가 들깨, 그 다음에 옥수수 전분을 추출하고 나오는 부산물인 옥수수 배아를 가지고 만든 옥배유, 면실류, 뭐 미감유, 올리브유, 뭐 해바라기유, 이러한 종류들이 현재 생산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이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대두에서 대두 오일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때 남는 부산물을 우리가 소이빈 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두박이라고 합니다. 소이빈 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두에서 대두유를 분리하고 남는 이와 같은 부산물을 우리가 대두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한 18에서 20%의 대두 오일을 분리하고 남으면 소이빈 밀에는 이 단백질이 많이 남습니다. 단백질이 높은 이러한 부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물 사료로 쓰기도 하고 이러한 장류의 원료로 일부 대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유지로 올려보면 우지가 있겠죠. 소로부터 얻어지는 소지방을 우리가 우지라고 불러주죠. 상온에서 액상인 것들은 기름 또는 유자를 쓰지만 상온에서 고체를 띠고 있는 것은 지라든가 지방이라고 불러져요. 그래서 소지방, 우지가 맞습니다. 소기름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돈지, 돼지, 지방이 되겠죠. 돈지, 우지가 동물성 유지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성 유지 원료와 동물성 유지 원료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유지 원료인 대두라든가 참깨, 들깨, 올리브 등등 이러한 식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유지를 얻는 방법과 소지방, 돼지 지방으로부터 이러한 유지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유지의 채취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성은 첫 번째 동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이 지방을 얻는 방법은 용출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살이라든가 또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보면 이러한 그 불판에 놓고 불 떼서 삼겹살이라든가 소등심을 넣게 되면 기름이 흘러나오죠. 이게 용출법입니다. 아니면 이런 솥에다가 물을 붓고 물을 끓이면서 이런 동물성 유지원을 집어넣고 끓이다 보면 위쪽에 이러한 지방이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지방을 분리하는, 즉 채취하는 방법을 용출법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불판에 동물성 유지 원료 넣고 유지를 얻는 방법, 이걸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건식 용출법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지방을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습식 용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유지 원료 중에 이제 소지방, 돼지방도 있고, 이제 어유를, 생선으로부터 얻어지는 어유를 얻을 때 이러한 용출법을 쓰는 겁니다. 이 건식 용출법을 쓰게 되면은 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가면서 이런 소지방, 돼지방, 어유를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이러한 유지를 채취하는 방법은 용출법을 쓰는 겁니다. 용출법. 두 번째로 그 식물성 유지 원료로부터 이제 기름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압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이나 들기름 추출하는 방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깨나 들깨를 볶은 다음에 이 압력을 가해서 짜는 방법이 압착법입니다. 압착법.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쇠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천을 깔고 여기다가 이제 천을 깔고 볶은 참깨나 들깨를 집어넣고 천을 덮고 위에서 밑으로 압력을 가해주는 거죠. 확 눌러주면 이 압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압착을 시켜서 참기름, 들기름을 얻은 겁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그 배치 타입 한번 추출하고 나면 압착하여서 얻고 나면 다시 박을, 참깨박, 들깨박을 제거하고 다시 볶은 참깨, 들깨를 넣고 짜야 되는, 압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속식 방법으로 이런 압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익스트루더 형태로, 이건 익스펠러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모터가 회전합니다. 익스트루더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박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볶은 참깨나 이 들깨를 일단 넣고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비벼지면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쪽으로. 기름이 흘러나오겠죠. 압착을 하니까. 여러분들 볶은 참깨나 들깨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비벼갖고 앞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기름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얻는 겁니다. 또는 들기름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익스펠러 타입입니다. 그리고 박은 뚫뚫 말려갖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연속적으로 참기름, 들기름을 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강류, 쌀겨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기름을 분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압식으로 원리는 전통 방식하고 비슷한데요. 이러한 스테인리스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용기에다가 여기 이제 특수한 이 천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볶은 미강, 쌀기를 넣고 약 600기압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얘를 눌러줍니다. 600기압. 여러분들 600기압은 상상하기 힘든 기압이죠. 보통 압력솥에 밥이 익을 때 보통 한 2.5기압 정도 걸립니다. 압력솥이. 그에 비해서 엄청난 압력을 걸어서 이러한 미강류를 짜는 이런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이런 참기름 짤 때도 이러한 특수 설비를 이용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익스펠러도 사용하고 전통 방식도 쓰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짜기도 합니다. 식물성 유지 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름을 얻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압착법을 쓴다고 했죠.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식물성 유전료로부터 기름을 얻는 방법을 쓰고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그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기용매를 써가지고 특히 노르말 헥산이라는 이런 핵산을 써가지고 그 식물성 유제에 있는 기름 성분을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열을 가해버리면 핵산만 증발해서 순수한 기름을 얻는 방식인 용매 추출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이러한 대두유라든가 미강류 이런 것들은 압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압착법을 안 써요. 전부 다 용매 추출법을 쓰는 거예요. 이 압착법을 쓰고 있는 그 식물성 유지는 이 참기름, 들기름 물 생산할 때 압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볶은 다음에 이 기름 성분이 타야지만 고소한 맛을 내겠죠. 그래서 참깨와 들깨를 볶고 뜨거운 상태에서 압력을 가한 다음에 이러한 추출하는 방법이
압착법이죠. 근데 대두유라든가 미약류라든가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아무리 압착을 해도 5 내지 10%는 이 참깨밥, 들깨밥 속에 남아 있어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 용매 추출법을 쓰면 0.5% 이하까지도 다 추출해서 그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법에 의한 참기름, 들기름은 소규모 공정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 속에 많이 남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대두유라든가 미강유라든가 옥배유, 옥수수 배아의 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러한 핵산을 써가지고 이 유기용매에다 녹인 다음에 이 핵산과 이러한 그 기름이 섞여 있으면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핵산은 증발해서 날아가고 기름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얻는 방식이 용매 추출법입니다. 그리고 0.5%까지 다 그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매 추출법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